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책자로 묶어서 쓰고 있는데 1번 강의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About the Catalog는 이 페이지 앞부분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영상과 함께 보시면서 행간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고, 또 이 선배들께서 앞서 계신 분들이 이거를 한국말로 싹 번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배님들 쫓아다니시면서 김밥이라도 사주시고 좀 달라고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앞기스 뒷기스 간에 이런 학문적인 교류와 만남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앞부분에 좀 중복되지만 여기서 20에서 30이라고 하는 거, 커피의 수명이 20에서 30이다. 커피 나무를 한번 심으면 20년 30년간 계속 수확률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도저히 참다 못해 베어내면 더 손해겠죠.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잘 선정해야 된다. 한 번 심었다 하면 2, 30년이 가야 될 일이니 그 커피 나무가 내 농장에 잘 맞는지, 풍토에 잘 맞는지, 기후에 잘 맞는지, 또 고도에 따라서 통상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기가 고도가 1000m 밑에면 이 병충해가 들끓는다고 얘기를 하고, 1000m가 넘어버리면 이제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고 온도가 낮아서 해충의 서식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서 해충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몸체에 카페인이 많지 않아도 아라비카 품종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오랜 진화 과정 중에 이 카페인이 식물체한테는 잘 아시겠지만 방어, 면역 체계란 말이죠. 그래서 1000m 고지 밑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로부스타 품종은 병충해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남아 있는 거고, 거기에 살던 아라비카는 병충해가 출몰하면서 사라졌죠. 식물이 먼저잖아요. 진화 과정상.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라비카 로부스타가 올려 살다가 벌레 해충이 나오면서 해충이 있는 곳에서는 아라비카는 다 사라지고 어디만 남았어요? 고지대에만 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라비카는 로부스타에 비해서 카페인의 함량이 절반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오전 앞부분에 할 적엔 마음이 급해서 좀 빨리 가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책자의 이 앞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보이지 않지만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짚어나가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반드시 문장을 같이 읽고 찾아가면서 보세요. The Reg of Comprehensive Up-to-Date Coffee Catalog puts farmer at risk and 여기 perpetuate chronically low yields around the globe. 여기 perpetuate chronically는 사실은 의미의 중복입니다. 이거는 아주 만성적으로 장기간 계속적으로 low yield,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거죠.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2, 30 앞에와 연결되는 겁니다. 한 나무가 2, 30 심으면 2, 30년이 걸려야 된다.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잘 모른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잘못 골라서 근데 카탈로그는 계속해서 업투데이트, 새로워지고 있고 또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파머가, 재배자가 그거를 갖다가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나는 보이는 대로 그냥 심겠다, 늘 심던 거니까 심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농장은 지속적으로 perpetuate, 영원히 chronically 장기간 low yields,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재배지에다가 맡겨두기에도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럴까요? 이 선진국들은 소비지란 말이에요. 이미 커피가 문화적으로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거기 커피에 의존해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산지의 커피값이 들쭉날쭉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지의 이해까지도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갖다가 나무를 생산성이 좋은 거를 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의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상승되고 또 항상 상승이 되는 상태에 둔다면 비즈니스는 문제가 없는 거지만 그 환경이 이제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건데 이게 들쭉날쭉하면은 이게 더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물량을 갖다가 형성하기 위해서 커피를 재배하지 않는 선진국 소비국가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the purpose of the catalog.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 쓴 연구소 측에서는 그래서 이 카탈로그의 목표, 왜 우리가 이 카탈로그를 만들었냐라고 하는 건 is to lower the risk associated with coffee farming by providing direct information to the farmers and other farm renovation or planting decision makers to enable them to make an informed choice about 이것이 중요합니다. What variety is best for their circumstance.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 다음에 병충해를 잘 이겨내고 이런 정보들을 지금 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농장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농장을 갖다가 이제 새롭게 변혁을 할 때 정작 중요한 것은 또 뭐냐, 어떤 커피 품종을 심어야 될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탈로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재배자들이나 리노베이션 하는 사람들이나 품종을 개량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각각 자기의 재배자들한테 자기의 농장과 자기의 환경에 가장 적합함 is best for 가장 적합한 품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영상 강의를 할 때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나 아니면 과제물로 나가는 것들은 다들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잊지 말라는 거고,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퀴즈나 중간고사 같은 데에 꼭 쓴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왜 좋은 품종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그리고 좋은 품종이란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깝냐, 맛이 좋고 이게 좋은 품종이냐,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특정 그 산지에서는 자랄 수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배자에게 가장 좋은 품종 good variety는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 카탈로그에 지금 읽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가치들을 다 포함시켜서 적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알아볼까요? Choosing the right type of coffee. 여기서 이제 커피 중에 가장 제대로 된 형태를 갖다가 고른다는 것은 lower the risk of the disease and pest losses. 가장 적합한 품종을 고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위험, 그러니까 질병과 패스트, 병충해로 인한 생산 감소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이다. 그죠? 바로 그렇게 이 병충해에 강한, 병충해를 잘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타입의 커피를 갖다가 고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 has consequence. 그래서 결국 그렇게 고른다고 하는 것, 그렇게 지혜롭게 고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데 생산량뿐만이 아니라 빨간색 for quality in the cup, 한 잔에 담기는 커피의 품질, 향미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품종을 질병과 병충해를 이김으로 해서 생산량 증가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디펙트로 해서 오염되는 상황을 갖다 줄여줌으로 해서 한 잔에 담기는 커피 향미, 소비자들이 커피를 마실 때 디펙트 없는 커피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병충해에 걸리지 않는 나무에서는 그럼 맛있는 커피가 나오느냐,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병충해가 없으면 나무가 튼튼히 자랄 수 있고 수확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맛있는 커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구별해서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병충해가 덜한 곳의 커피가 더 맛있다라고 한다면 성분 검사를 해야 되지만 과학자들이 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병든
병충해 공격을 받은 나무에서 나온 체리와 그 다음에 병충해가 없는 데서 나온 체리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성분에 큰 차이는 없다. 생산량의 문제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못 이해하면 병에 걸리면 커피 맛이 나빠져 라고 하는 의미를 결점도로 봐야 되는 거지. 퀄리티, 여기서의 퀄리티는 한 잔에 담기는 거에 대한 얘기지 생두 자체의 퀄리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in the cup의 의미입니다. 결점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함께 읽는 거예요. And will be critical for. 이건 매우 중요하다. 뭐에 중요하냐면은 critical for coffee producer facing. 커피 재배자들, 생산자들한테 중요한데 어떤 생산자들한테 중요하냐면은 facing 어디에 직면해 있는 rapidly changing climate. 지금 지구의 그 환경, 기온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예측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커피를 갖다가 적절한 타입을 갖다 고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도 있다. 갈수록 한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기후가 막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예컨대 낮은 온도에 적응력이 좋은 것 아니면 비에 적응력이 좋은 것 아니면 나무의 크기가 자란 외소 정도는 또 언제 좋아요? 바람이 강할 때 또 잘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키가 작고 컴팩트하다라는 것은 또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사례를 통해서 뒤에서 또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choosing the correct variety 이제 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나무를 갖다가 잘 고른다고 하는 것은 on that meet farmers goals that need 이 재배자의 나는 올해 어느 정도의 커피를 생산하겠다. 그리고 또 얼마나 시장에서는 수요 요구가 어느 양의 요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Can significantly reduce loss to disease pest, increase production volume, and increase quality.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품종을 고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in Central America 중미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중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팩트가 하나 나옵니다. In Central America 그러면 멕시코에서부터 파나마까지의 중미를 의미합니다. 커피 리프 러스트라고 하는 것, 이 커피 리프 러스트라고 하는 게 이 잎사귀에서 나오는 병입니다. 제가 뒤에 이따가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건 그때 뒤에 가서 보여드릴 때 보고 여기서 앞에서는 일단 내용을 갑니다. 이 내용이 지루할 만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지금 여기 프린트한데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이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커피 녹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CLR이라고 표현도 하죠. 왜 녹병이냐, 러스트란 말이 들어갔냐면은 녹쓰는 것처럼 노랗게 됐다가 나중에 붉게 바뀌거든요. 녹슨 것처럼. 그래서 커피 꽃잎에 녹이 쓴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병. 그래서 커피 녹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자로 CLR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뒤 나오는 문장은 Crisis of 2012 affected nearly 이게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6,000 acre가 나오는데 여기서 뒤에 나오는 한글 이 thousand는 없애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문에서는 이렇게 되면 60억 에이커가 되거든요. 60억 에이커가 되면 지구상 농작물을 키우는 커피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작물의 절반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봐서 이거는 이 책의 5자다. 이 thousand를 빼면 60만 에이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60만 에이커면은 서울 면적이 이 평방 킬로미터거든요. 서울 면적이 한 4배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장을 그래서 우리가 60만 에이커로 생각을 해서 읽으면 이 얘기는 그겁니다. 2012년 외워두세요.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2012년에 중미에서 커피 녹병이 휩쓰는 바람에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잖아. 그리고 또 그건 뭐야? 아예 30만 농가가 커피 나무를 그냥 다 베어버리고 다시 심었잖아. 커피 녹병을 이길 수 있는 품종으로 완전히 다시 심어버렸잖아. 그때 우리 얼마나 고생했어. Nearly 300,000 coffee farmers 30만 농가가 replanted 커피를 다 뽑아버리고 다시 심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었죠. 커피를 다시 심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4년을 기다려야 되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4년을 기다리는 동안 농사를 안 하느냐? 아니죠. 하지만 이미 커피 녹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생산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커피 녹병이 걸리면 이파리가 떨어집니다. 이파리가 떨어지면 강합성을 할 수 있는 힘이 적어지고 따라서 열매가 많이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죽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방치하면 죽게 되지만 생산량이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되지가 않아요. 완전히 뽑아버리고 일시에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그래서 2012년도에 중미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지금은 중미에서는 CLR이 커피 녹병이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 없지요. 언제 또 다시 참고를 할지. 자, 이제 참고로 한국의 커피 면적은 7.4헥타 정도가 된다 그래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7.4헥타 정도면 얼마인지는 이제 요런 헥타나 에이커, 미국에서는 이제 에이커가 나오지만 대체로 산지에서는 헥타가 나옵니다. 헥타는 가로 세로가 100m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헥타 정도가 하면 25에이커, 에이커와 비교하는 것이고 밑에 나옵니다. 여기 1헥타는 한 3,000평 정도가 돼요. 3,000평이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때 웬만한 학교의 학교 운동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한쪽에 100m가 거의 100m는 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축이 100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0m까지는 안 되지만 그게 한 70아르가 정도가 되는 거죠. 보면은 1헥타 그 다음에 축구 경기장 하나만한 게 71아르 정도가 되는 거예요. 0.7헥타 정도가 되는 거. 그래서 헥타 얘기가 나올 때 2헥타 3,000평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운동장만 하던 거 에이 1헥타라고 하면은 그래 축구 전용 축구 경기장의 그 사이즈 그게 71아르니까 1헥타라면 그거보다 좀 큰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Meanwhile 반면 most African coffee producing country 그러니까 아프리칸 커피를 갖다가 생산하는 나라 이제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프리칸 커피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에티오피아정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 좀 더 가면은 예멘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브라질 일부도 있죠. 근데 여기서 옛날과 달리 아프리칸 커피 프로듀싱 컨트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면은 품종이 다른 데로 갔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완전히 바뀌죠. 컬티베이트 되면 그 나라에 적응하기 때문에 아예 별도의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커피가 에티오피아 에얼룸에서 시작이 돼서 콜롬비아로 넘어가면 예컨대 그냥 거기서는 계속 자라다 보면 에티오피아 에얼룸과는 다른 형태가 나오고 그것이 해를 거듭하면서 자자손손 이어지면 얘는 에티오피아 에얼룸이랑 좀 다르고 콜롬비아에 와서 여기서 현지에 적용한 컬티베이트 재배종이야. 우리 이건 뭐라고 부를까? 카투라라고 부르자 해서 카투라가 되는 겁니다. 뿌리는 아프리카라고 하더라도 produce substantially lower 엄청나게 lower 적은 볼륨 커피 than elsewhere.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 좋은 정보가 나와요. 보통 우리가 커피의 생산량이 많다 적다 라고 얘기할 때 통산 1헥타 정도의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보다 약간 더 큰 데에서는 최소한 1000kg 정도 품종을 바꿔서 더 밀도 있게 한다면 2500kg까지 생산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린 커피니까 생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체리가 아니라.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는 워낙 지금 자체의 생산량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생산량이 많은 쪽으로 품종 개량을 하고 프로세싱을 갖다 강화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최근까지도 얼마 전까지는 더 했지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둬도 잘 자라는 거죠. 왜? 커피의 고향이죠. 엄청나게 다양한 품종들이 있고 거기서 잘 자라는 것들은 뭐가 됐든 그때 환경에 따라 그냥 다 자라나는 겁니다. 고향 땅이니까. 그런데 하나 뭐가 문제냐? 생산량이 적다. 500kg 정도밖에 안 나온다. 저쪽 남미나 이렇게 좀 관리하는 데에는 많게는 2배에서 5배까지나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어진 얘기는 뭘까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아프리카 나라들도 품종 개량을 좀 해줘야 된다. 왜 해줘야 될까요? 원종은 그대로 내비둬야지. 그걸 건드리면 원종의 매력이 떨어지나요? 맞는 얘기죠. 근데 그 원종들 중에서도 이제 관리에 들어가서 병충해를 이겨내고 기왕이면 수확이 높은 쪽으로 하자는 거지, 아프리카에서 품종을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에티오피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가서 짐바브웨,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수단 이런 데서도 커피가, 말라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전에 자연스럽게 전파돼서 크는 나무들도 기왕이면 아프리카에서 맛도 좋고 생산량이 좋은 것들로 나무를 바꿔주자라는 얘기죠. 이렇게 생산량이 많은 나무로 바꿔주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바로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들의 일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열매가 많은 데서 수확을 하면 1시간에도 예컨대 10kg를 딸 수 있잖아요. 근데 나무에 열매가 많지 않은 환경에서 커피를 피킹을 하면 5kg밖에 못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10kg를 만들기 위해서 2번 그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일당이 적어지죠. 그런 의미에서도 산지의 재배자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생산량을 증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커피를 갖다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생산량이 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병충해 강한 거를 만들어야 돼 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수확하는 일꾼들이 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그죠? 그들의 삶의 질관도 커피 품종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상태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This has profound impact for a farmer livelihood when farmers paid per pound of cherry.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이 farmers 중에 이제 이 수확하는 사람들은 농장주가 아니고 고용되거나 아니면 수확철에 동원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받냐면은 이 얼마나 많은 체리를 수확했는지 그 무게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뒷얘기는 그겁니다. 요즘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산량이 적고 병충해에 쉽게 당해서 수확량이 열매 맺힌 것이 적은 데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볼 경우에는 사람들의 그 인건비나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WCR에서 이렇게 봤더니, 야, 아프리카에 있는 그 커피 나무의 거의 50% 이상이 심겨진 지 50년 이상이 된 노쇠한 나무들이다. 옛날 DNA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차분차분하게 바꿔줘야 된다. 현대 기후에 맞고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많은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WCR 그리고 이 카탈로그가 해야 되는 역할이, 의미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버라이어티 스코어이라고 이제 나오죠. 이 버라이어티 스코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이제 우리가 어떤 종류들의 품종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밑에 보면 이제 굵은 글씨로 버라이어티 스코어, 어떤 품종들이 있는지, 품종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품종의 범위. The varieties in this catalog has been selected for inclusion because of their economic, historical, cultural, genetic importance to global cultivation of coffee. 자, 이 카탈로그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 유전학적인 측면, 이런 것은 나무의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병충해를 이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높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맛도 향미도 좋은 커피가 되겠죠. 지금 이 순간 딱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게이샤로 상징되는 병충해에 강하면서도 생산량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카탈로그는 바로 그러한 것에 입각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게 될 텐데, because the catalog is, 그러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빨간 글씨입니다. Because the catalog is meant to be practical tools and guide for coffee producer. 그래서 이 카탈로그는 하나의 커피 생산자들한테는 곡괭이 못지않게, 비료 못지않게 농사에 아주 요긴한 하나의 도구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탈로그를 혹시라도 이 순간 세계의 모든 커피 품종에 대한 정보를 담아놨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거다.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It does not aim. 그래서 우리는 does not aim to, 목표로 두지 않았다. represent an exhaust list. exhaust list가 모든 거잖아요. 모든 리스트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품종을 갖다가 리스트 적는 데에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는 54개 품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에는 아라비카만 딱 단순히 봐도 100개가 훨씬 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아라비카를 리스트업 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이 순간 효용성 있고 경쟁력 있는 품종만을 우리가 선별을 했고, 그런 경쟁력 있는 품종은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에서 잘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변수에 따른 정보를 다 줄 테니 그 변수를 다 체크하면서 당신이 속한 지역의 기후와 맞는다면 당신은 그 커피를 심으세요 라는 재배자들을 위한 카탈로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 커피 역사를 얘기할 때 커피의 기원이 어디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티오피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또 역사를 구별해서 얘기하죠. 그건 자연에 있는 거고, 인류가 나무를 관리해서 키우기 시작한, 한마디로 해서 재배하게 한 역사는 언제냐? 여기서는 도메스티케이션이 커피의 재배란 얘기예요. 이거는 최소한 500년 전, 적어도 5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500년 전이라고 하면은 16세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얘기는 뭐와 연결됩니까? 예멘에서 커피를 심기 시작한 것이 16세기다. 그러면 이제 실크로드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좀 이해가 됐을 텐데, 16세기의 커피 기원설은 15세기 16세기의 커피 기원설은 누가 있죠? 셰이크 게마레딘이 있죠. 셰이크 게마레딘은 예멘에 살던 사람이죠. 예멘의 한 지역에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여행을 갔다가 커피를 들여오게 된다. 그리고 들여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금욕주의 수피 교도들한테 모두 심게 해서 이제 커피가 계속 필요하게 되니까, 야, 필요할 때마다 에티오피아 가지 말고 아예 우리가 이 수도원에다 커피나무를 심자. 이 커피를 제일 먼저 경작한 건 예멘의 수피 수도원이다 라는 것까지도 연결이 지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지오그래피컬 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이 지오그래피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형에 대한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커피를 재배하는 산지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모두 15개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프리카, 중남미, 카리브해에 포진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소개할 54개의 커피 품종은 전체를 다 담은 것도 전체를 당연히 담은 건 아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이 15개 나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인터뷰를 한 결과들이다. 따라서 이 15개 나라에 있는 재배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 있는 리스트를 정확히 좀 잘 보면서 무슨 커피를 심을지를 선별을 해라 라는 얘기고, 또 뒤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안 썼습니다만은 설령 이 15개 나라가 아니다 하더라도 커피 품종의 특성들을 잘 보면서 자기가 처한 환경과 비슷하면 그거를 심으라 라는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심은 나라들이 15개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숫자가 여기 있는 게 좀 약간 일부 겹치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언뜻 봐도 16이 2개나 있네요. 이거는 이제 왜 오늘에서 이게 보이는지, 이제 20개국
커피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를 상위 20개국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센트럴 아메리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여기 중미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여기가 되면 남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나라들이 있으며, 또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도 커피가 나오긴 합니다. 파푸아 뉴기니, 그리고 보면 호주에서도 당연히 커피가 나올 만하죠. 커피 벨트의 윗부분이 다 걸려 있으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제 using the 카탈로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얘를 늘 곁에다 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방식을 써놓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커피 나무의 특징들을 각각의 변수에 따라서 이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한 커피가 나오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잖아요. 이 표로 만들어진 것이 뭐를 의미냐면 이 커피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각각의 변수로 어느 정도라는 것을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렇게 봤더니 여러 개 중에 지금 보면 빈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이파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태, 아니면 밑에 보면 강우량이나 고도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내 상황에 맞고 내가 목표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 카츄하이구나. 그러면 카츄하이를 심어라 라는 얘기죠. 유센트 카탈로그, 이 카탈로그로 보는 방식은 아까 얘기했던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목표 자체가 우리가 어떤 커피 재배자나 아니면 커피를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환경과 품종을 매치시킬 수 있는 정보를 준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 of course coffee is not always grown under ideal condition. 커피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지금 자연 속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도 항상 처음부터 이상적인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은 아니고, 이 세대를 거듭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커피 나무가 자라는 조건들의 환경들을 좀 크게 보면 environmental attitude, 이거는 고도죠. 그죠? altitude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soil nutrition, 토질, 그다음에 날씨, the age of tree, 나무의 수령, 그다음에 farm management practice, 그다음에 재배자의 농법에 대한 기술, 열정,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그 나무가 그 지역에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동시에 결국 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무가 잘 자라고 이상적으로 자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 잔에 담기게 되는 커피의 맛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무엇이 커피 맛을 다르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커피 맛을 다르게 하는 요인들을 산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라. 로스팅을 하거나 브루잉을 하면 소비지죠. 산지에서 무엇이 커피 맛을 다르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견해를 밝혀보십시오. 그러면은 품종, 기후, 재배자의 열정,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포함시키죠.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테루아가 되는 겁니다. 와인에서의 테루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카탈로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메리카 커피에 대한 기준을 할 때, 중미를 얘기할 때, 그리고 이제 중남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품종이 카츄라라는 얘기죠. 카츄라라고 얘기하는 것,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럼 카츄라가 뭐지?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과목은. 카츄라는 얘기 나왔을 때, 이것이 버번에서부터 온 자연 돌연변이 종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쭉 들어가 보면 이게 버번 계열에서, 아라비카 중에서도 버번 계열에서 왔구나. 버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 시작됐나? 레이니용 섬에서 시작했구나. 아프리카의 레이니용 섬에는 어떻게 이 버번이 도착해 있었지? 프랑스 선교사들이 예멘에서부터 갖고 왔구나. 예멘은 그럼 커피가 어떻게 됐지? 그건 아까도 얘기했잖아. 16세기에 게마레딘이 수도원에서 키웠잖아. 에티오피아에서 갖고 왔구나. 그러면 결국은 카츄라라는 품종의 고향도 예멘의 아라비카의
랜드레이스 원시종에서부터 시작됐구나. 그러면 에티오피아 랜드레이스나 에티오피아 에어룸이라고 그러지 왜 카츄라는 이름을 또 법원을 거쳐서 카츄라는 이름을 갖게 됐느냐? 얘가 고향을 떠나서 예멘으로 가고 레이니용 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미로 올 때까지 그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처음 출발했던 선조인 할아버지 때와는 모습이 특이하게 유니크하게 달라지는 거죠. 특성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cultivate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SL28 같은 경우에 좀 다르죠. 이것은 아프리카의 케냐의 연구실에서 하이브리드에 의해서 생성된 커피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커피 중에서 제일 흔한 것은 SL28. 중남미에서는 카츄라.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제일 흔하게 키우는 품종이 됐을까요?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확량도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탈로그의 목표에 대해서도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건 카츄라와 SL이 각각 중미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품종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변수. 지금 우리는 이제 변수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나무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무를 키우는데 내가 무슨 나무를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DNA를 분석해야 되지만 이런 외관을 보고도 내가 키우는 나무가 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를 심어야 되지? 나는 고도가 높고 바로 큰 바닷가에 있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단 말이야.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무가 너무 크면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의 크기를 낮게 유지하는 품종을 갖다 심어라. 그래서 여기 스태처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키입니다. 나무의 키 크고 그 다음에 작은 것, 난쟁이라죠. 드워프.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바로 그 드워프입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있다. 근데 작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컴팩트하게 심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나무가 크면 클수록 위로 갈수록 가지가 퍼져서 같은 공간에 여러 개 나무를 심을 수가 없지만, 이 나무가 드워프, 외소종이 되면 같은 크기의 밭에 더 많은 그루스를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팩트란 말을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리프팁 컬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새싹이에요. 여기 뉴 리브, 싹이 새롭게 나올 때 오른쪽에서 그림에서 보면 이제 그 가지의 끝에서 새싹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조그만한 것도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도 좀 지나고 나면 이런 모양으로 커질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싹의 이파리의 색깔이 지금 갈색을 띠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그냥 녹색인 것이고 어떤 것들은 얘보다 더 진한 청동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구별하는 하나의 지표로 크기, 그 다음에 이파리의 색깔, 새싹의 샛잎의, 싹은 아니죠. 샛잎의 색깔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색깔을 그린과 브로즌으로 구별해서 표기를 한다. 그 다음에 빈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열매 안에 들어가 있는 씨앗의 크기죠. 당연히 열매가 크면 클수록 씨앗도 크죠. 곧 이것은 열매의 크기와도 같은 겁니다. 빈 사이즈는 카츄라라고 하면은 보통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두 크기가 얼마네? 그냥 카츄라만해. 그냥 평균치라는 거구나. 생두 크기가 어떤 게 들어왔어? SL28만해. 그러면 이게 좀 큰 게 왔네. 혹은 티피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크네. 야, 요번 거 너무 커. 엘레펀티야라고 얘기도 하지만 말하고 지폐 같아라고 얘기하면 생두가 거의 볶아놓으면은 바퀴벌레만하게끔 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수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또 변수에는 optimal altitude, 고도 있죠. 높이. 근데 이 고도를 얘기할 때 고도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동안 수업 시간에 높은 고도에서 커피가 많이 맛있게 나온다는 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일교차가 심하고 기온이 낮기 때문이다. 같은 산이라고 해도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게 되면 커피는 성장 쪽이 아니라 씨앗을 튼실하게 만드는 쪽으로 영양분을 다 씨앗 쪽으로 몰아주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도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얼어 죽지 않으려고 얘가 당분을 성장 쪽으로 쓰지 않고 이 사람으로 따지면 혈관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당도를 높여놔야 이 냉해를 잊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화법으로 커피 맛까지도 연결을 지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적도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밑에가 뜨거우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도에 가까울수록 주거지는 높은 곳으로 형성이 됐다. 따라서 커피밭이 높은 곳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어디냐? 적도에 가까운 쪽이다.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멀어질수록 기온이 비록 고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기온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굳이 2000m까지 가지 않아도 하와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제1의 커피 뭐가 맛이 나온다고 하지만 고도가 6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과 다르네. 600m에서 무슨 병충해 때문에 좋은 커피가 나오겠어? 그렇지가 않아요. 위도가 가장 높은 쪽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하와이 코나라고 하는 곳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쪽은 기온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잠깐요. 자, 이게 또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 이 센터 쪽으로 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 혼자 있어서 잠깐 바꿔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도를 얘기할 때는 기온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적도로서부터 멀어질수록 당연히 온도는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데에서도 좋은 품질의 커피가 나올 수 있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병충해가 살죠. 그래서 하와이 코나 커피 같은 경우에는 피킹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보러 구멍 뚫려 있는 것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야, 보러 정도는 구멍이 뚫린 게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맛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보러는 디펙트로 골라내지 말자 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거를 자기네들이 비싼 값을 받는 만큼 해결해 줘야죠. 구멍을 뚫렸는데 제가 저한테 직접 묻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합니다만, 구멍이 뚫린 건 로스팅을 해도 맛이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두자라고 한번 무너져 버리면 진짜 형편없는 커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걸 엄격하게 우리가 소비자들이 따져줘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구멍 안에 애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스팅해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애벌레를 로스팅하면 단백질 원이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위도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여기 그 CLR 여기서부터는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다음 주 중에 3차 동영상에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variable은 quality potential at high altitude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커피가 나오는 것,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도의 문제다. 그 다음에 yield potential이라고 나오죠. 이 yield potentia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산성입니다. How much fruit will be coffee tree produce? 한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생산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흔히들 한 나무에서 생산하는 정도가 얼마나 돼? 보통 한 나무에 원두로 따지면 많이 안 나옵니다. 볶은 콩으로 따지면 1kg 정도 나오면 평균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최근에 농법이 발달되면서 2kg까지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통상 쭉 보시면서 나무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한 번 시즌에 1kg, 2kg, 3kg, 원두 한 봉지, 원두 두 봉지라고 흔히들 셉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고 있어요. 그럴 때 그래도 한 평균적으로는 생산성이 괜찮아. 그냥 카투라 정도는 돼. SL28 정도가 돼. 그러면 비교적 양호하다는 거구나. 평균 이상이 되는구나 라고 할 때 카투라 정도는 돼. SL28 정도는 돼. 그럼 좀 평균보다 못 미쳐. 야, 티피카 정도밖에 안 돼. 버번밖에 안 돼. 왜냐하면 걔들은 생산성이 약간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왜 키우느냐? 맛이 좋은 거예요. 맛이. 스페셜티 커피는 카츄라도 물론 많지만, 카츄라를 열심히 해서 티피카라든가 버번을 물론 이겨낼 수 있지만 좀 그건 오히려 예외적인 거고, 카츄라, 티피카, 게이샤처럼 재배종이 아니라 원종들이
DNA를 그대로 간직해서 신이 준 그 속성 그대로를 간직해서 맛이 훨씬 부드럽고 달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3차 강의는 다음에는 좀 더 베리어블을 진도를 좀 나가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하나하나 이거를 다 구체적으로 다 볼 거예요. 보고 또 한편은 이거를 보는 것은 좀 획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러닝 쪽에 이러닝과 또 여기 강의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강의실에 요거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책의 내용이지만 책과 달리 뭐가 좋으냐면은 클릭을 하면 그 안에 요 책에 우리 그 묶은 책에는 없는 사진들이 추가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참에 한번 들어가셔서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이파리색이 여기서 대번 다르죠. 요 옆에 있는 것들랑도 다르고 요것이 이제 품종을 구별하는 하나의 지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강의에서 영상에서 뵙겠고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앞부분에 한 30분 정도 만나서 우리가 미팅을 좀 하기로 하고요. 요번 주 하여튼 목요일 전까지 3차 강의를 넣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